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6차 회사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진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미리 예고 드린 바와 같이 회기 전승이라는 주제의 일환으로 오늘은 수산 후계 인력들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취지로 오늘은 수산계 인력 부족 현상 진단과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 회기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문 패널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 옆으로 선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자 단체입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연맹에서 수산 정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근용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연맹 수산정책국장 김근용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그 노조의 최근 이슈나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승하선 공인 문제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그 연근해 어선 부원선원 승하선 공인 문제를 논의 중이며, 최근에 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 단속 등 그런 부분, 그리고 내년 2023년 선원 최저임금 관련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내년도 그 최저임금 논의 지금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예, 제 왼쪽 옆으로 한국의 그 원양산업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한국원양산업협회의 소기동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근무하는 소기동 부장입니다. 오늘 그 토론회 나와 보니까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몇 분이 앉아 계셔서 너무 반갑네요. 이분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평소에 그 수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근용 국장님하고 유경진 교수님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수산업에서 정말 중요할 수 있는 인력 수급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왼쪽 옆으로 그 부경대학교에서 이 수산 관련 전문 교수를 하고 계시는 유경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의 유경진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산 인력 부족 현상 진단과 대응 방안 모색에 관련해서 이렇게 토론에 참석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좋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토론이 또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오른쪽 옆으로 노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세대학교에서 송봉규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세대학교 IT학부 송봉규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범죄학을 전공을 했고 범죄과학을 강의를 하는 교수인데, 제가 이런 토론회에 초대를 받은 이유는 아마 작년부터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인신매매 등 방지법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올해 개발하고 있는 식별지표, 그리고 인신매매 등 현장이 지금 어떠한 현장인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 결과들을 아마 조금 일부 설명해 달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제가 인신매매를 연구하면서 수산업계에 와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좀 더 수산업계에 대한 인력 육성 현황이라든가 첨단화 과정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인신매매 방지 연구를 여기에 좀 접목시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인신매매 관련된 연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1월 1일자로 법이 시행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미국 국무부 발표에서 저희가 20년 만에 2등급으로 떨어졌는데, 그 주요 원인이 이제 어선원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선원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나 시민단체 분들을 뵀는데, 실제로 만나야 될 분이 지금 제 옆에 계신 걸 보고 이걸 토론회를 마치고 나면 더 빨리 뵈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수산업계의 어떤 그 현황을 좀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 현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인력 현황도 있을 것이고,
업계의 산업 현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그 전반적인 그 원양 업계의 그 현황을 우리 소기동 부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원양업, 그러니까 어업하면 그 연근해업도 있고 원양업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단체가 원양업이다 보니까 원양업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르실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그냥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니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숫자로 과거와 그 현재를 좀 말씀드리고 그 과거와 현재를 좀 말씀드리다 보면 그걸 가지고 미래도 조금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숫자를 조금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그 어업을 보통 이제 하려고 한다면 선박이 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박과 선원이 구성이 돼 있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고기를 이제 잡아야 되니까 어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박하고 선원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숫자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요, 1957년도에 일단 그 한 척을 가지고 시험 조업선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원양어업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쭉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1977년도에 850척 정도가 이렇게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피크가 되겠는데요. 예. 그 이후로 이제 그 감척과 중축 이게 하다가 이렇게 좀 반복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2021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209척 정도가 지금 현재 허가 받아서 조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1977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배가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력이 되게 많이 축소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본다면 미래의 선박 척수가 지금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조금 감소가 조금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선박을 또 살펴보면 노후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보통 설령이라고 하죠. 선박의 나이를 얘기하는데 선박의 나이가 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957년도 해보면 그 어린이라고 한다면 지금 설령이 30년 이상이 된 배가 그러니까 31년부터 해서 쭉 된 배가 169척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9척 기준으로 해서는 81%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신조가 되지 않거나 조금 이제 중간 연령을 다시 중고선을 도입하지 않으면 이 선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이걸 보면서 조금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선박의 현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 수산업 현황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나눠야 될 선원에 대한 부분도 조금 살펴보자면 지금 선원에 대한 통계는 제가 지금 확인한 게 1990년도부터 좀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보니까 우리 한국 선원들이 총 2만 1000명 정도가 탔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2021년도 와서 1151명 이렇게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선원이 척당 27명이 이렇게 승선을 해서 이제 거의 조업을 해왔다면 지금은 척당 6명 정도가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외국인 선원들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1994년도에 외국인을 승선을 시키면서 그때 947명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인원이 2021년도 들어서 4,324명으로 어떻게 보면 그 원양 어선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비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원들이 거의 다수가 되어버린 현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제 그 한국 선원들이 계속해서 그 선박 직원, 사관, 그 고급 사관들로 구성돼 있어서 계속 유지는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 선원들이 지금 없어서는 지금 조업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예.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더 현황을 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면 연령을 조금 더 보면 이게 진짜 이게 어렵구나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89년도에만 해도 30세 미만에 찾았던 그 우리 선원 분들이
예. 이거는 제가 선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국 선원들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예. 약 50%, 49.5%가 30세 미만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30세 미만은 14% 정도 예.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50세 이상이 그 당시 89년도에는 3.9%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21년도 와서는 76.4%.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고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편하게 참석하신 패널들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몇 가지 사안을 짚어 주셨는데 일단은 그 전반적인 이 원양 어선의 척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선박의 노후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승선하는 승선비도 외국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선하는 그 사람들의 연령도 고령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 선박이 감소되는 원인은 뭘까요? 선박이 감소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어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회사 쪽에서는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해도 예. 별 이렇게 이익이 안 나서 감척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장이 이제 뭐랄까요, 자원을 이제 자국화하면서 예. 이제 어장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배가 있었는데 예. 그 배가 감척이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 멀리 나가서 물고기 잡는 일이 과거에는 이 금전적으로 많은 이득을 봤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들어보니까 외국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우리 노조에서도 나와주셨습니다만은 결국 그 외국인 사용 문제는 그 노사가 합의를 해서 풀어내고 있는 문제죠. 네, 맞습니다. 예. 결국 노사가 합의를 했고, 그 외국인 의존도가 높다는 거는 그 한국인 유입이 또 잘 안 된다라는 걸 또 반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박을 해서 이제 조업을 하려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사실은 조금 더 조업하는 데 있어서 예. 안전이나 그다음에 조업의 어떤 할 때 그 성과나 이게 더 높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어업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일하기가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좀 많아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좀 기피를 하면서 예. 그 자리를 이제 외국 선원들이 좀 대신하게 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산업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현재 기피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돼서 다른 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 뭐 자국 선원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는 아시다시피 뭐 육상과의 임금 격차가 뭐 2배, 3배, 뭐 많게는 뭐 그 이상도 났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최저임금만 봐도 육상이 한 1.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이 뭐 워라밸을 중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임금이 적어도 뭐 출퇴근이 확실하고 이런 걸 선호하는데 1.2배의 임금 격차로는 뭐 아마 선원이 갈수록 예, 임금 메리트가 힘들어질 것 없다. 같습니다. 예. 그럼 결과적 방금 말씀해주신 그 1.2배가 그 어선에 승무하는 이 초임사관들 초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선원 최저임금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연근에나 뭐 보면 승선하는 선원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우선 뭐 인식이 보통 아시겠지만 뭐 얼마 받는다 이런 걸 뭐 할 때는 뭐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계산을 예. 하고 있는데, 사실 연근의 어선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선원법에 저희가 뭐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지만 모든 면에서 지금 연근의 어선 다 적용 제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예. 예, 그리고 뭐 유급 휴가나 이런 것도 뭐 따로 적용 제외로 적용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아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1.2배는 그 육상의 최저임금에 대비하여 네, 예, 맞습니다. 그 선원의 최저임금이 1.2배 정도 높게 책정이 돼 있다. 요것이고 실제 받는 급여는 그보다 많겠죠. 육상의 초임 임금보다는. 예. 어느 정도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임금이 문제여서 이렇게 우리 젊은 인력들이 안 오나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수산업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업종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보통 선호하는 업종을 하면 이제 선망업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망업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제 월 평균 임금으로 정의된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이항기사 기준. 예. 이제 수산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이상 타게 되면 예. 보통 직책이 이제 이항기사 정도로 수행하게 되는데 예. 이항기사가 받고 있는 월 평균 임금을 보니까 68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지금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우리 육상에서 받는 거 예. 이거를 제가 또 이제 살펴보니까 그 사람인이라는 기관에서 예. 중소기업 89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거기 보니까 고졸 기준으로 해서 신입 연봉이 2,634만 원 정도가 이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원양어선 같은 경우는 3.12배 정도가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임금은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낮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단순히 임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걸 보면서 예. 물론 이제 기대하는 것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고졸을 막 졸업하고 처음 받는 임금이 이 정도 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리는 걸 보게 되면 예. 단순히 임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예. 지금 이제 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또 평균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예. 이게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제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보합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어획된 어획물을 팔아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들을 이제 선원들에게 지급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어업이라는 게 상당히 불확실하단 말이죠. 예. 쉽게 말해서 고기를 잘 잡는 배가 있을 거고 못 잡는 배가 있을 거고 예.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은 어떤 어종을 잡았느냐, 고기의 사이즈가 어떠느냐, 그때 당시에 환율이 어떤지, 예. 그 다음에 그 배의 선원의 구성에서 외국인 선원이 얼마나 있고 한국 선원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임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임금의 변동폭은 상당히 크다 이거예요. 정말 초임 사관인데 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돈을 벌어왔다면서 자랑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 또 반면에는 정말 육상에서 일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그 선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능력에 따른 임금을 주는 게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맞는데 예.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을 상당히 좀 높여줘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인센티브제를 활용을 해서 조금 신규 인력들을 유인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예. 지금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편차가 너무 커요. 예. 업종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 부분은 그 우리가 쭉 토론을 하면서 그 뒷부분에서 이제 개선 대책 쪽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해주신 것이 8천만 원 그 수준이 평균인가요? 네, 평균. 평균. 네. 그러면 이제 그 8천만 원인 건 알겠는데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8천만 원 이상을 버는 이 경우도 있고 정말 그 육상에서 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네요. 그 편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편차들이 사실 되게 많긴 한데 예. 제가 이제 본 거는 사실 이제 우리 그 통계 연보에 보면 그 월 평균 임금이 쭉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연도별로 쭉 평균 임금이 있는데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일정한 금액이 이제 월 평균 임금으로 계속 잡히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있으면 어떤 그 해는 월 평균 8천이 안 되고 뭐 4천이 됐다가 어떤 해는 9천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통계연보로 쭉 연도별로 쭉 보게 되면은 유의미하게 예. 그 계속해서 조금씩 가긴 해도 이게 팍 떨어지거나 확 올라가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어떤 평균 노멀한 수준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예.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산술적으로 본다면 그 직업에 이제 좀 단연간 종사하게 되면 그 연봉 수준을 맞춰줄 수 있다라는 어떤 확률적인 개념이 네, 그렇게 나오는데. 될 수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그 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예, 예. 저는 약간 삼자 관점에서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소기동 부장님께 저희가 그 낮은 임금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신매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낮은 임금의 열악한 근무 조건 그리고 기술로 대체 안 되는 노동 현장 이 대부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농업이나 뭐 축산업, 수산업이 다 똑같은 동일한 현상이 지금 거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농업, 축산업의 모든 조건은 비슷한데 특히 유독 수산업에서의 뭐 이런 문제점이 부각되는 이유가 있는지 뭐 임금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열악한 근무 여건이나 뭐 좀 여기는 고립된다라는 배. 근데 뭐 어업도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농업도 있고 축산업도 있습니다. 근데 가면 그 다른 환경과 비교해서 수산업만의 뭐 특별한 뭐 특징이 있는 건지 한국인이 작아지고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고 노후되고 뭐 농촌에 뭐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고령화가 많이 됐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수산업만의 뭐 특징이 있는지 다른 부분하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 예. 네.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해상근로 특수성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들어가는 게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배다 보니까 이동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바다 위에서 이제 사업장이 이제 그 배가 하나가 그냥 고스란히 사업장인 거잖아요. 예. 이동 제한돼 있고 고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어떤 육상의 어떤 사업장과는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농업보다 더 힘든 환경인 거죠, 결국적으로. 축산업이나 농업보다 더. 그래서 농업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수산업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힘들다기보다는 네. 특수성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예, 적절할 그게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단적인 예로 사업장에 24시간 계속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힘든 건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 아무래도 해상근로, 그러니까 선박의 승선에서 근로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런 자연적인 요건, 환경적인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장 자체가 선박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연근의 업계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연근의 업계의 현황 그리고 또 문제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근용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현재 수산업계는 사실 뭐 외국인 선원에 의해서 외국인 선원에 의존해서 지금 뭐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지금 조업을 나가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없어서 그리고 특히 외국인 선원에 지금 의존하다 보니까 외국인 선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업을 못 나가는 선박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때 정부와 공청회 겸 설명회 겸 이제 항포구를 방문했을 때 다 하나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 업을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도 없고 이 힘든 거 내에 대해서 끝을 내겠다. 단 우리가 조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만 계속 원활히 수급해달라. 그냥 이 얘기밖에 안 하시고 예. 뭐 저희 사실은 뭐 자국 선언을 양성하거나 뭐 어떻게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하나도 안 하세요. 그리고 예. 뭐 본인 사업이 힘드니까 뭐 선원들 임금 올려주는데도 뭐 상당히 부정적이시고 예. 그게 지금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뭐 더 자국 선언 양성이 힘들고 예, 뭐 외국 선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뭐 수산업의 미래는 솔직히 몇 년 내에 뭐 잘못되면 끊기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우려까지 지금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항포구를 다니시면서 예, 의견을 좀 청취를 하셨군요. 그 승하선 공인 때문에 설명회를 다니면서 예. 좀 하러 갔었습니다. 그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본질적인 궁금함이 생겼어요. 요 수산업, 특히 이제 승선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 어업, 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선원들이라고 하는데 이 어선원들을 외국인에게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수산업이 식량 먹거리를 뭐 전담하고 있는데 예, 저는 자국 선언이 없으면 뭐 지금 말 그대로 성기관장 같은 해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구하기가 힘든 실정인데 예, 이렇게 가다가는 뭐 저희 수산업이 외국인의 뭐 잠식당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통제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예, 뭐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자나 이런 분들을 뭐 최대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수산업으로 좀 유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뭐 사실 외국인에 의존해서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희는 선언을 위한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예. 자국 선언을 최대한 양성하고 저희 조합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예. 뭐 최대한 자국 선언을 고용될 수 있도록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그 어떤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외국인에게 맡기면 어떤 다른 우려 사항들이 발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들려졌습니다. 예. 실제 그렇게 될까요? 이거는 한번 유 교수님께서 한번 예,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그 뭐 수산업계의 인력난은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학령 인구의 감소, 저출산 현상은 지금 이 수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거나 선호하는 업종으로 이미지 전환되지 않으면은 사장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 그쪽 분야는 아니지만 송 교수님에게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자면 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 수산물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몇 킬로그램? 아, 제가 그거는 잘 모르고 고기보다 수산물을 더 많이 먹는 걸로는 예, 알고 있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고 1인당 2019년 발표로 보면은 약 70kg을 1년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세계 어업 생산량 양식 빼고 한 뭐 9천만 톤 정도 되고요. 세계 인구 기준으로 2018년입니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1년에 20kg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3배 정도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산물 자급률이 69.8% 정도밖에 안 돼요. 2019년도에 70%가 채 안 될 정도의 자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양식업을 조금 더 육성하자라는 뭐 말씀들이 많은데 양식업만으로 이런 대중성 수산물 보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연근해라든지 원양업을 아우르는 어떤 어선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외국인 선원들로만은 안 되냐, 이거는 기술 전승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원들이 계속 양성이 되고 그런 기술이 이어져야지 우리 후세대에도 이런 어업이라는 산업 분야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외국인 선원들을 계속 활용을 하면 현재는 괜찮지만은 예,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 친구들이 없으면은 우리나라의 어업이라는 그런 분야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우리가 산학현이 다 머리를 맞대서 이 분야가 앞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산물 소비량 1인당 소비량 1등. 예, 그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수년째 1등입니다. 수년째. 저만 해도 뭐
오늘 점심에 장어를 먹었거든요. 예. 일조하셨네요. 저도 일조를 했는데 예. 전 세계 1인당 소비량이 1위고 그 수년째 지금 1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또 양식업만으로는 이 자급자족이 해결이 안 되고 잡는 어업이 반드시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외국인 의존도, 그 다음에 이제 핵이 전승, 이제 이런 산업의 발달, 요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큰 대기업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이를테면 이제 연근해 쪽에 이렇게 잡는 어업을 하는 쪽에서 이제 계속 그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분야가 이제 만약에 대기업이 만약에 들어온다.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동원 산업이나 사조 산업, 뭐 신라 교역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연근해업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원양 쪽만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연근에는 제가 알기로 원양보다 더 아마 수익 내기가 힘들 건데 대기업이 과연 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장사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쪽 연근에까지는 아마 진출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건 아니네요. 거기서 좀 많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예, 보통 이제 연근해 쪽으로 5,000개가 쭉 형성돼 있어서 예. 이제 거기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의 생계의 보호도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예. 이제 큰 자본을 가진 이제 기업형이 예,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그런 반발들이 예.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검토해 본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뭐 골목 상권 보호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관련된 뭐 수산업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뭐 허가 정수의 제한이라든지 기타 조금 지금 정부에서는 뭐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감척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대형 회사들이 우리 연근해업에 직접적으로 지출하기에는 또 환경적인 사회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뭐 장담을 못하니까 예. 아직 진출을 하지 않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책적 규제적 측면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된 산업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우리 그 송 교수님께서 아까 저 인권 침해, 인신매매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습니다. 그 어선의 인권 침해 문제와 인신매매 관련 이슈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인신매매 방지법이 탄생을 하고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인신매매법은 이전에는 저희가 형법에서 말하는 인신매매, 사람을 주고 파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이제 국제 기준의 인신매매는 매매를 포함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크게 해서 착취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착취를 하지 말라는 거고 노동력 착취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인신매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동력 착취를 외국에서는 뭐 현대판 노예 제도라고 해서 착취를 심각하게 하면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노예라고 바라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착취의 기준이 대부분 국가에서는 강제근로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활동들을 강제근로라고 하고 강제근로는 착취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성매매와 성적 착취가 있고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근로기준 위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직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착취의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착취의 기준이 누구는 최저임금을 주면 최저임금 안 주는 게 착취 아니냐라는 논의도 하고 누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근무 시간이나 휴게 시간, 자신만의 뭐 프라이버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뭐 MZ세대 칼퇴근부터 시작해서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개념이 혼용이 돼 있는데 갑질, 뭐 중대재해 처벌 이런 거와 같이 이제 포괄될 수 있는 개념인데 착취가 국제 기준에서 이제 인신매매가 착취가 되다 보니까 노동력 착취.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의 관점에서 한국은 그래 매매는 90년대, 60년대 우리가 봉고차를 생각하면 되겠지만 국제 기준에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력 착취가 심각하다. 아까 제가 말한 그 농업, 어업, 축산업, 특히 아까 얘기하신 어업의 어선원들의 특수성을 가진 수산업이 훨씬 심각하다. 거기서는 뭐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뭐 근로를 해야 되는 환경이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희가 말하는 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착취의 개념에서 중요한 게 수단이 들어가거든요. 예. 위계, 위력, 뭐 기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근데 이 수단이라는 게 저희가 예를 따지면 이런 겁니다. 10년 전에 학대랑 비슷합니다. 10년 전에 학대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되게 가르치기 힘들었거든요. 꽃으로도 애들 때리지 말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저도 학부모지만 심리적으로 때리지 마라,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하지 마라 라는 개념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인신매매의 개념의 수단에 정서적 통제 수단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거. 그럼 저희도 가끔 생각하죠. 우리도 착취를 당하고 있구나. 정서적 통제. 뭐 언어적인 폭력은 기본이고 뭐 감금을 시킨 거나 육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제일 가장 무서울 때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갔을 때 와이프가 아무 말 안 하고 쳐다보는 그런 심리적 정서적인 통제까지도 인신매매의 수단에 해당이 되고 행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취 목적을 가지고 행위 수단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뭐 모집을 하거나 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냐? 이 평소에는 이제 착취라는 개념이 잘 없다가 이제 인신매매에 그동안 우리가 처음에 3등급으로 시작했다가 1등급을 쭉 유지했는데 그때도 미국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엔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착취가 굉장히 심각하다. 어떠한 형태로든 특히 우리는 착취의 개념 안에 차별이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의 개념을 우리나라 기준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평가하는 것 말고 외국인의 인권을 우리나라 기준에서 외국인의 인권은 낮다라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인권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개념 차이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인신매매가 심각하다는 것보다는 노동력 착취가 심각하다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항상 매년 나오는 어선원들 문제, 고립된 문제, 그 아까 말한 특수성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죠. 예. 제가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뭐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떠한 산업에서든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송 교수님한테 역으로 질문드리자면은 그러면은 육상에서는 이런 인권 침해라든지 노동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각하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제일 심각한 분야를 보면 아까 말한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조건 누가 다 와있냐? 외국인들이 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술로 대체 안 되는 노동.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실 아까 좀 전에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산업보안학과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지금 과정을 있고 그런 기술로 대체해서 인력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치킨을 튀기는 로봇부터 시작해서 근데 수산업은 과연 기술이 노동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 그 인력을 얼마나 또 다른 인력에서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수산업의 아까 말한 특수성 때문에 다른 데서도 농업, 축산업 외국인이 많이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3D 직업에서 착취가 심각하다는 걸로 나오는데 그중에 유독 수산업이 더욱더 많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하신 수산업의 특수성상 젊은 청년층들도 들어가기 힘들지만 착취의 개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착취를 당하는 게 수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어업이나 농업도 당연히 똑같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뭐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고립돼서 산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계약한 기간 말고 비 오는 날이나 쉴 때는 또 딴 데 끌려가서 하면 자기 임금이 계산 안 되는 다른 노동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저희 소위 말하는 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많이 유입된 산업 분야에서는 모든 게 지금 내년부터 노동력 착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 인력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그 노동 정책을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수산업계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기술 아까 연계해서 계속 키운다 그러면 그런 큰 정책이 있어야지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그러면 외국인 정책에서 그 착취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해줘야 될 거냐까지가 이제 저희 마지막 단계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이게 좀 여러 단계별로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중에 그 한국인이 외국인을 이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인신매매 방지법의 착취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매매와 성적 착취, 그리고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의 착취인데 제가 뭐 시민단체나 아까 뭐 항구를 돌아보시듯이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예를 들면 태국 마사지를 하시는 여성을 보면 뭐 그거 하러 들어왔잖아 너는 그 돈 받아도 되잖아 야 너네 나라 가면 이 돈이면 큰 돈이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임금을 평가해서 하는 거고 강제근로도 야 하기 싫으면 가면 되잖아 라는 차별이 있는 거죠. 예. 기본적인 의식이.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 그 자체로서 그 사람을 대하거나 또 그것을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는 기준과 그들이 사는 기준이 다르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것이 허용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로 들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우리나라 그 수산계 인력 육성 현황, 그 다음에 수급 전망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수산계 인력에 대한 육성 현황과 수급 전망에 대해서 우리 김근용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수산계 인력 육성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가 8개 학교가 있고 과거 2001년도에는 재학생이 3,55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는 852명으로 현저하게 감소했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 입학 정원을 채우기마저 힘든 실정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저희 보면 이제 선원직을 기피하는 이유가 그리고 수산계 고등학교 입학을 기피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뭐 임금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요즘 뭐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뭐 선박에서 안전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뭐 인명 피해로 거의 연결되는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제가 그 포스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이 보면 뭐 애가 한 명 있고 아빠 저는 커서 선원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포스터였는데 사실 인식이 중요합니다. 저희 입학을 안 하는 이유가 선원이라는 이 선원직을 뭐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뭐 인식도 중요하고 사실 그 보니까 뭐 부모 입장에서 제가 그 전국 항폭으로 다녔다고 했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뭐 아들 선원시킬 거냐 100명 다 저는 뭐 아니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력 육성을 하는데 많은 뭐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그 수산계 고교 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9개 혹시 아닌가요? 예, 9개고 그다음에 수산계 대학도 있죠. 예, 수산계 대학도 있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양성되는 이 소위 말하는 선원 해기사 해기 인력들이 그쪽 직종에서 이제 꾸준히 근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혹시 또 그와 관련된 유입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보충 설명 혹시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희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 앞서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인력은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승선희망자가 없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산계 학교가 지금 많이 있고 정원만 보더라도 사실은 800명 정도 되니까 예. 그 중에 뭐 절반만 해도 사실은 선원 수급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려움들은 해소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 예. 이게 정원 많고 이게 그 양성하는 기관도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사람들이
승선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예. 처음부터 이게 인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국의 수산계 고교 대학에서 배출되는 양성되는 인력이 약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희망자가 굉장히 저조하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저조하죠?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안 달려 할까? 근데 사실은 부모된 입장으로 보게 되면 예. 이제 보통 요즘 이제 출산율도 저조하지만 예. 대부분 이제 집안에 뭐 한 명 또는 두 명, 대부분 예. 한 명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귀한 자식들이죠, 사실은. 예. 근데 귀한 자식들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제가 원양업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제 수산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좋게 괜찮은 직장 이렇게 박혀 있진 않기 때문에 예. 사실 부모 마음도 쉽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녀들이 한다고 했을 때 예. 그거를 좀 다르게 또 돌리기도 하고 네. 근데 본인도 사실은 지금 이제 직업관이나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요즘 MZ 세대 예. 이런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계속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뭐 보충 설명을 네. 좀 드리자면 뭐 먼저 이제 제가 교육 기관에 몸담고 있는데 인력난 이런 게 계속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결국 제가 교수라고 해서 저희 뭐 학생들에게 이 직업을 강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산업 분야, 이 직업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예. 게 있어야 돼요. 예. 사실은 뭐 임금이 아주 많다거나 아니면은 뭐 생활하기 편하다거나 아니면은 그래 조금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그 다음 스텝에 이걸 발판으로 내가 좀 더 큰 꿈을 꿀 수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제도적으로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앞으로 배출되는 사람들, 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교육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맞춰서 이게 앞으로 쭉 이어가야 됩니다. 비건한 예로 보면은 지금 승선하시는 분들은 계속 승선을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 승선하시는 분들이 구성하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은 승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게 무슨 그렇죠? 말이죠?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승선 생활을 좀 한 다음에 사회에 진출해서 업계에 있거나 학계에 있거나 뭐 정부 기관에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정책을 꾸린다든지 사회적 환경을 만든다든지 선원들의 뭐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되는데 승선하신 분들은 계속 승선만 하시고 승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승선을 해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 무조건 장기적으로 승선하는 것보다는 예. 또 사회에 나오셔서 어떤 각 위치에서 역할도 해주시면서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승선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예.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 중에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 승선하는 그 현장에 대한 관리와 여건을 승선하지 않는 분들이 만들고 있는데, 예. 이제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어떻게 들렸냐면은 잘 모르고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들렸어요? 모른다기보다는 조금 살갑게 다가가는 데는 조금 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반대로 또 보면은 또 승선만 하시니까 육상에서의 어떠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국제사회에서의 뭐 위상이라든지 어떤 사회 환경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또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예. 이제 뭐 현업에 계신 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 우리나라 그 수산계 인력 육성
현황, 그 다음에 수급 전망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수산계 인력에 대한 육성 현황과 수급 전망에 대해서 우리 김근용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수산계 인력 육성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가 8개 학교가 있고 과거 2001년도에는 재학생이 3,55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는 852명으로 현저하게 감소했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 입학 정원을 채우기마저 힘든 실정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저희 보면 이제 선원직을 기피하는 이유가 그리고 수산계 고등학교 입학을 기피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뭐 임금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요즘 뭐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뭐 선박에서 안전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뭐 인명 피해로 거의 연결되는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제가 그 포스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이 보면 뭐 애가 한 명 있고 아빠 저는 커서 선원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포스터였는데 사실 인식이 중요합니다. 저희 입학을 안 하는 이유가 선원이라는 이 선원직을 뭐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뭐 인식도 중요하고 사실 그 보니까 뭐 부모 입장에서 제가 그 전국 항폭으로 다녔다고 했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뭐 아들 선원시킬 거냐 100명 다 저는 뭐 아니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인식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력 육성을 하는데 많은 뭐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그 수산계 고교 8개라고 말씀드렸는데 9개 혹시 아닌가요? 예, 9개고 그다음에 수산계 대학도 있죠. 예, 수산계 대학도 있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양성되는 이 소위 말하는 선원 해기사 해기 인력들이 그쪽 직종에서 이제 꾸준히 근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혹시 또 그와 관련된 유입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고충 설명 혹시 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희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 앞서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인력은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승선 희망자가 없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러면 수산계 학교가 지금 많이 있고 정원만 보더라도 사실은 800명 정도 되니까 예. 그 중에 뭐 절반만 해도 사실은 선원 수급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려움들은 해소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 예. 이게 정원 많고 이게 그 양성하는 기관도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사람들이 승선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예. 처음부터 이게 인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국의 수산계 고교 대학에서 배출되는 양성되는 인력이 약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희망자가 굉장히 저조하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저조하죠?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안 달려할까? 근데 사실은 부모된 입장으로 보게 되면 예. 이제 보통 요즘 이제 출산율도 저조하지만 예. 대부분 이제 집안에 뭐 1명 또는 2명, 대부분 예. 1명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귀한 자식들이죠, 사실은. 예. 근데 귀한 자식들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제가 원양업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제 수산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좋게 괜찮은 직장 이렇게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부모 마음도 쉽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녀들이 한다고 했을 때 예. 그거를 좀 다르게 또 돌리기도 하고 네. 근데 본인도 사실은 지금 이제 직업관이나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요즘 MZ 세대 예. 이런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계속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제가 뭐 보충 설명을 네. 좀 드리자면 뭐 먼저 이제 제가 교육 기관에 몸담고 있는데
인력난 이런 게 계속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결국 제가 교수라고 해서 저희 뭐 학생들에게 이 직업을 강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산업 분야, 이 직업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뭐 임금이 아주 많다거나 아니면은 뭐 생활하기 편하다거나 아니면은 그래 조금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그 다음 스텝에 이걸 발판으로 내가 좀 더 큰 꿈을 꿀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제도적으로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앞으로 배출되는 사람들 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교육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맞춰서 이게 앞으로 쭉 이어가야 됩니다. 비건한 예로 보면은 지금 승선하시는 분들은 계속 승선을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 승선하시는 분들이 구성하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은 승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게 무슨 그렇죠? 말이죠?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승선 생활을 좀 한 다음에 사회에 진출해서 업계에 있거나 학계에 있거나 뭐 정부기관에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정책을 꾸린다든지 사회적 환경을 만든다든지 선원들의 뭐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되는데 승선하신 분들은 계속 승선만 하시고 승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승선을 해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 무조건 장기적으로 승선하는 것보다는 예. 또 사회에 나오셔서 어떤 각 위치에서 역할도 해주시면서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승선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 중에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 승선하는 그 현장에 대한 관리와 여건을 승선하지 않는 분들이 만들고 있는데, 예. 이제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어떻게 들렸냐면은 잘 모르고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들렸어요? 모른다기보다는 조금 살갑게 다가가는 데는 조금 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반대로 또 보면은 또 승선만 하시니까 육상에서의 어떠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국제사회에서의 뭐 위상이라든지 어떤 사회 환경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또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예. 이제 뭐 현업에 계신 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각종 그 이런 수산 관련 기관에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자금을 좀 마련을 해서 이런 수산 후계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이런 활동들을 지금 최근에 하고 있죠. 정부와 함께. 그것의 일환으로 그 자립준비 청소년이라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지원관, 자립준비 청소년들인데 그분들을 이쪽 분야에 좀 유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송봉규 교수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앞에서 얘기하신 거 중에 이제 인풋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전국의 고등학생의 인원수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800몇 명이면 거의 극단치, 평균에 치면 거의 극단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약간 삼자 관점에서 보면 수산업에 왜 안 들어오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질문이 좀 난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산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아이들은 수산업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마치면 노래방을 가고 마치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자 일자리는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라고 할 때 과연 우리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런 당연시되는 생각 안에 과연 이 성선이라는 선원이라는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강의를 하다가 혹시 학교 다니면서
어선원, 뭐 승무원.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승무원은 많이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데 배를 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자체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걸 자기의 진로나 직업적으로. 지금 아까 두 번째 그 사회자분이 얘기해 주신 이제 자립지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립지원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나와서 직업을 잡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신문 보시면 자살도 많이 하거든요. 그 상황을 못 이겨내서. 근데 과연 자립지원 청소년들한테 승무원, 뭐 승선원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끔 했을까? 제가 이제 가출 청소년 쉼터라든가 이 자립 지원 청소년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게 한 칸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뭐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주면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해주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명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분이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 이때까지 얘기한 게 저희가 이런 뭐 다른 분야 뭐 저희 농업업, 축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수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더 유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 없으면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왜 자립지원 청소년한테는 이 길을 권하냐? 우리의 특수성 때문에 너네가 여기 인력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배를 타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이걸 권하는 거 아니냐? 왜 너네한테 이런 진로를 권하고 이런 명분이 없으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볼 겁니다. 예. 아니 다른 일들도 애들은 평범하게 원하는 거거든요. 진짜 평범한 삶을 원해요. 그냥 자기네들도 커피숍,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냥 앞으로의 20대 삶을 꿈꾸고 이렇게 하는데 왜 갑자기 제가 생각도 안 해본 모른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식에 아예 개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뭐 평균 임금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한테도 이걸 알려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번 탄 사람들은 쭉 타는 것처럼 이 자리가 지금 자립지원 청소년들한테 알려져서 누구라도 한번 타게 되고 이 탄 게 그 아이들은 저희들보다 유대감이 더 크거든요. 그 사이에서도. 또 알려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도미노 효과처럼 뭔가 긍정적인 시너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알려주고 이런 것도 알려주고도 있고 그다음에 자립지원 청소년 기관한테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의 명분을 쌓아서 접근을 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명분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이런 아까 처음에 논의했던 뭐 이런 식량 안보적 측면, 그다음에 직업 커리어 패스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은 직업군이다. 뭐 이런 명분이 될 텐데요.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귀한 자식이고 많은 아이들은 안 보내려고 부모들이 하는데 예. 왜 자립지원 청소년들한테는 가라고 하는 거냐? 예. 라는 명분. 그러니까 이게 뭐 마스터고도 800명으로 줄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만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만약에 안다면 예. 그런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립준비 청소년들이 그 쉼터도 운영을 해보셨죠, 교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직업적으로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평범함이죠. 평범함. 네, 똑같습니다. 더 없었기 때문에 더 평범을 꾸려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묻혀서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들 지금 청년들 MZ들보다 뭐 평균으로 따진다면 극단치도 있겠죠. 더 극단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종교 분포의 종 모양이 조금 클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걔들도 사회 구성원이 돼서 사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금 자신의 친구들과 동일한 여건에서 그런 아까 말한 저녁이 있는 삶이나 워라밸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뭐 자립지원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안 좋은 시선들이라든가 인식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원 독립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예. 그다음에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뭐 요즘에 신문 보도에 나온 거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되게 좋은 직업으로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색안경 이야기했어요. 색안경. 예.
색안경을 누가 쓰면 가장 위험합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좀 민감한 질문인가요? 예.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색안경을 끼고 이 직업 선택에 대한 진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나쁘게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색안경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국인을 아까 말한 키워드 중에 착취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차별인데 예, 착취의 개념에서 차별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그런 인식이 있었고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걸 당연시 여기는데 그 자리를 뭐 자립 지원 청소년들한테 해라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차별적으로 접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명분을 쌓아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수산 산업의 첨단화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자 해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어업에 대한 어떤 그 첨단화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선 분야도 지금 뭐 무인 선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각적으로는 생각하기에 그 어업 분야도 과연 그런 게 가능한가 뭐 이런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어업의 첨단화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우리 유경진 교수님께서 조금 먼저 해주시죠. 예. 뭐 어업의 첨단화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데요. 물론 이제 지금 4차 산업이라든지 최근에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어업에 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지금 1970년대, 80년대 때는 어구어법의 개량화에 이런 이 어업 분야가 집중을 했다면은 지금은 또 그런 개량화에서 그 다음에는 어떤 생력화, 인원을 줄여서 또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개발이 집중이 됐습니다. 80년대, 90년대. 예, 2000년대 이후로는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라든지 어떤 새로운 신기 기술을 우리 어업에 접목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뭐 학계라든지 업계에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분명히 어업의 완전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단순하게 배를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는 그런 운항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어업 생물을 찾아가야 되고 예, 그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야 되고 또 뭐 처리, 가공, 운반까지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형태의 선박의 운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뭐 느리지만은 점점점 발전할 거라 생각되고, 최근에는 뭐 예전에는 선장이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혹은 지인의 소식을 통해서 어장을 선택했다면은 지금은 다양한 이제 해양 환경 정보를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선장들이 그 어장을 선택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군을 계측하는 장비, 뭐 소나라든지 어군 탐지기의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덧붙여서 뭐 예전에는 뭐 선망어선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지금 뭐 어군을 찾으러 다니던 것들이 지금 드론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AI가 분석을 해서 어떤 어군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드론으로 그 이런 그 해수면 표면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어떤 어종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게 지금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은 이제 어군의 존재 유무 정도는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예. 본선에 전송하는 단계고, 그 영상 자료를 어떻게 가공할까에 대해서 후속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들었고, 예. 또 덧붙여서 예전에는 이제 어업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직접 승선을 해서 옵서버라고 하는 사람이 승선해서 이제 어획량을 체크하고 하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뭐 CCTV를 이용해서 뭐 요즘에 뭐 일렉트로닉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그 어업 분야의 EM 분야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어떤 개발 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그 이런 첨단화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이 생물을 잡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인력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 우리 산업계에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산업계에서 조금 이제 도입을 하거나, 예, 그다음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선박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제 협회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주제와도 좀 맞닿아 있는데, 이제 수산 인력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예. 기계화, 자동화 이렇게 하게 되면 부족한 인력들을 조금 이제 수급이 조금 원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접근을 했었던 사항들은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업이란 것이 사실 그 생물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노동 집약적인 그런 노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협업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업이 딱 분담이 돼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분담이 돼 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기계화가 할 수도 있을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예, 고기를 잡을 때 금을 투망하고 양성하고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선원들이 다 이제 붙어서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거를 딱 구간별로 기계화하거나 이런 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금을 내릴 때, 금을 당길 때 이런 것 정도야 이제 같이 이제 기계화해서 힘을 조금 덜 쓰게 할 수는 있는데,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첨단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예, 그다음에 선장이 사실은 그 어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선은 목적이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예, 그 노하우가 선장님한테 거의 다 있거든요. 아무리 예. 기계가 발전이 돼 있다 하더라도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 실질적으로 선장의 그 감과 촉이, 예. 그 이제 노하우가 사실 이제 어업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직도 거기에 의존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렇게 바라긴 하지만 예,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첨단, 예,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예, 예,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연근에서 장어 통발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선원으로 타신 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 연근해 업 중에서 그나마 자동화 생략화가 많이 된 업종이 통발 업종이에요. 장어 통발. 예, 그래서 자동화돼서 좀 편해졌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예전에 이제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통발을 8,000개를 깔았다면은 예, 자동화 생략화 돼가지고 10,000개를 깐다는 거예요. 아, 예, 제발 자동화 생략화 하지 말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업계에서는 좀 아니 꼽게 뭐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노동력이 세이브가 되면은 그 세이브 된 만큼 더 시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세이브 된 만큼 선원들이 조금 더 휴식 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어떤 업을 하시는 분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어업의 자동화보다는 어업의 안전화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자동화가 첨단화가 좋다라고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그 현업에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점 예.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소기동 부장님께서는 첨단화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발동시켜야 이제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아직도 그런 의존성이 높은 직업군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렇게 기계화를 많이 시키고 첨단화를 해놨으면 좀 일하기가 좀 편해져야 되는데,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일하는 건 똑같더라. 뭐 더 많더라 오히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인식이나 뭐 이런 개선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이런 그 첨단화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력이 더, 한마디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인력이 더 들어가고 일을 더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첨단화에도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첨단 시설화돼서 1인 조업이 가능하고 그야말로 그 출퇴근도 가능한
뭐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얼핏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김근영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첨단화에 대해서 제가 지극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연근해 쪽은 전부 대부분이 뭐 90% 이상이 영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선 같은 경우 원래 첨단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면 신조를 해가지고 뭐 새로운 배를 만들어서 뭐 그에 따른 첨단화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뭐 설령이 뭐 최소 뭐 20년, 30년은 기본이고 새로 배를 들여온다 해도 뭐 과거 일본이 뭐 계속 사용하던 뭐 한 30년 된 배를 뭐 약간만 고쳐가지고 저희 우리나라에서 또 신조선으로 다시 만들고 뭐 개조만 하고 쓰는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첨단화가 된다면 만약에 뭐 원양 같은 저런 좀 큰 분야에는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사실 아직 연근에는 첨단화의 발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따라가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예. 그리고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진짜 뭐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도 조업이 가능하다. 이건 정부의 그만큼의 뭐 지원이 있어야 되고 저도 동영상으로 보고 사실 노르웨이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예.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차이가 뭐냐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 뭐 유명한 대부분 고등어. 예. 근데 그런 고등어를 보면 뭐 그물로 고등어를 잡은 다음 배에서 그물체에 끌어올리면 물은 빠지고 고등어만 남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나라랑 수온을 비교해봐도 훨씬 뭐 물이 차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고등어를 잡아서부터 가공까지 뭐 거기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업자가 배도 뭐 다 작고 뭐 소규모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원양 쪽은 조금 이런 그 첨단 설비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있는 것 같고 연근해 쪽은 이제 아까 통발업 얘기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더 노동력을 더 많이 요구하는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사업장이 영세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설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근데 사실 연근에는 이 첨단화보다도 예. 기본이 되는 이제 뭐 선내 침실이나 주방 뭐 화장실 세면장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사실 안 갖춰져 있어서 예. 뭐 선내 뭐 기술의 첨단화보다는 오히려 뭐 설비 쪽에 지금 기존 있는 선박에 설비 뭐 보수나 뭐 이런 발전시키는데 좀 더 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 어떤 그 조업을 하는 이런 기기의 첨단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 공간 그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갖춰두고 일단은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예. 네, 그것도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선원들의 근로 여건이나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건 맞습니다. 연근해 예. 어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업주들이 그거를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거는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면은 톤수가 늘어나거든요. 예. 톤수가 늘어나면은 뭐 어떤 조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어떤 세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그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어떤 일정 공간에 대해서는 톤수에서 뭐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은 점점 나아질 거라고 저는 이제 뭐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부 이제 그 거주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선사들도 있어요. 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개조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이게 나중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보건성에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좀 유독 무게가 달라지거나 이게 하게 되면 무게 중심이 좀 달라져서 보건성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조하고 싶어도 보건성이 이게 안 맞춰져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좀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 때 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개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규제 혜택을 좀 주더라도 규제 완화 혜택을 좀 주더라도 실제적으로 안전적인 측면에서 좀 위해가 가기 때문에 좀 하기 힘들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연안업하고 근해업의 구분을 10톤으로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톤수가 9.77톤이에요. 예.
그러면 9.77톤 선박들이 선원들의 거주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개조를 하거나 새로운 배를 만들면은 10톤이 넘어가 버려요. 예. 넘어가면은 면허 자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조금 머리를 맞대서 예. 슬기롭게 풀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그냥 아주 제가 들었을 때는 그 10톤을 한 15톤으로 늘려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가요? 어떤 또 자원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뭐 복잡한 문제가 있나 봅니다. 잘은 예.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국내 그 수산 인력 현황, 그다음에 육성 양성 현황, 그다음에 양성 문제, 그다음에 선박에 대한 첨단화,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골고루 다뤄보고 있는데 해외의 그 수산 인력을 육성하는 방식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 교수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글쎄요.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수산 인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곳을 찾기가 사실 힘들어요. 아시아 예. 쪽 국가 빼고는. 예. 뭐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매우 유사한 형태로 알고 있고 다른 알고 있고 어떤 정규 교육 과정에 어떤 학문의 분야로서 어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아시아 국가고요. 예. 나머지 국가에서는 그냥 어떤 기술 인력 양성 차원에서의 어떤 하나의 분야로 이렇게 양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본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 북해도에 있는 오타루 수산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 뭐 100년 가까이 되는 뭐 전통 있는 학교였습니다. 시설도 우리나라 뭐 대학 못지않게 아주 좋은 시설이었는데 예.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오타루 수산고등학교에 있는 실습선이 출항을 하는 날, 이제 원양 항해를 한다 출항을 하는 날은 거의 동네 축제 비슷한 분위기인 거예요. 아, 예. 그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그런 업을 많이 종사를 하시고 그 축제 분위기로 어떤 그 우리 수산 앞으로 미래 수산 인력들이 훈련을 떠나는 것을 환송을 해주는 그런 사진들. 예.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지금 어묵 가공 공장이라든지 수산식품 가공 공장에 본교 출신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 또 그 기업들이 그 학교 출신들을 많이 선호하는 모습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뭐 산학연이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뉴질랜드라든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어떤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친다기보다는 어선업 분야로 봤을 때는 어떤 승선 경력을 갖추고 부가적인 교육을 이수를 하면은 예. 시험을 통과를 해서 면허를 받고 그분들이 계속 승선 경력으로 이렇게 뭐 직급을 올리고 면허의 자격 그쪽은 면허라기보다는 약간 자격의 개념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어떤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산 인력 양성을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 분야가 선호하는 업종이 된다면은 충분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중에 그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오타루 수산고등학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출항할 때 이제 온 동네가 이제 마을이 축제 분위기다. 예. 왜 그렇게 이렇게 이들이 그것을 기원하고 또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또 주변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들을 선호하고 일본 문화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글쎄요, 뭐 그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인풋과 아웃풋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았을까? 예. 학교 교육도 업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또 업계에서 진출한 그 인풋된 인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니까 또 그 다음 또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구조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저도 저희 교육계도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현장과 업계의 현장과의 어떤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 어선을 타는 거나 한국 어선을 타는 거나 어선 타서 어업을 하는 건 비슷할 텐데 그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현황들을 보고 그 다음에 대책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책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이고 뭐 사측, 노측, 그다음에 교육기관 이런 기관에서 이제 각자의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수산 후계 인력 육성, 양성 계속 그 해기 보존을 위해서 정부가 그러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그 유경진 교수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뭔가 하나 딱 해결하면은 술술술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교육기관이라든지 업계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일단은 뭐 어선업의 추가적인 관심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저는 이제 조금 하나 아쉬운 부분이 우리나라 어떠한 법에도 어선원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선원법이 있는데 선원법에 선원의 정의는 있어요. 예. 근데 선원법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선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거의 6만 5천여 척의 어선이 있는데 그 6만 척 넘을 겁니다. 아마 20톤 이하의 어선이. 예. 그러면 그 어선에 그 20톤 이하에 타고 있는 어선원들은 선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수산업법을 펴보면은 수산업법에도 어업자에 대한 정의가 있고 어업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지, 예. 어선원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예. 앞으로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래서 이러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어선원들의 특히 연근해 어선 쪽의 어떤 공백,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메꾸느냐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게 돼야지 어떤 중장기 계획이 생겨서 어떤 연근해업 원양업뿐만 아니라 연근해업 부분의 어떤 인력 양성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뭐 계획적으로 뭔가 진행이 될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좀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인력의 채용이라든지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예. 공적인 영역에서 공정성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수산 분야는 또 이런 업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승선 경력이 어선에서 승선 경력자들을 좀 우대해주는 어떤 제도적인 도입,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어선법에 따르면은 국가어업지도선이라든지 수산자원조사선 뭐 이런 관공선들은 어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승선하시는 분들을 어선에 승선을 했던 인력들을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조건이 달린다면은 예. 또 그분들이 관공선에서 역할을 하다가 정부로 진출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위반한다면은 예. 또 어선에 승선을 많이 하신 분들이 어떤 선사라든지 예. 어떤 단체라든지 예. 관련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하기 편하게 조금 더 우대가 된다면은 이런 선순환이 되면서 또 필드에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도 어떤 살가운 정책, 살가운 교육, 뭐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들 우리 이제 어선을 승선한 이제 후계 인력들이 조금 더 너무 장기적인 승선을 바라는 것보다는 예. 승선 이후에 그 다음 어떤 역할에 대한 비전의 제시라든지 어떤 우대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올해부터 해양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상계 고교 졸업자 전형을 따로 만들어서 채용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선에 승선한 경험이 이 산업계나 그다음에 아까 그 공무원 관공선 어선으로 등록돼 있는 관공선들 이런 게 당연히 그 경험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결국 이제 뭐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기회 균등을 제공하다 보니까 예. 지금 특수 부대 조건을 다하는 게 조금 뭐 사회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우대 조항을 넣는 거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채용의 트렌드에 보면은 우대 조항을 넣는 거는 없어지는 트렌드다 보니까 예. 조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 경찰의 TO를 그 채용 TO를 수상계 고교 출신들을 전용으로 주는 TO가 있다고요? 네, 올해부터 그 TO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상계 고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 TO 전용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한 경쟁이네, 제한 그렇죠, 경쟁. 제한 경쟁. 예.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 뭐 해양수산부에서 뽑는 선박 직렬 보면은 제한 경쟁이긴 제한 경쟁이에요. 예. 뭐 해기사 면허를 요구하니까 예. 승선 경력도 요구하지만은 예. 지금 이런 어업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 어업에 사전에 종사했던 분들을 좀 우대해주는 그런 제한 경쟁이 됐으면 하는 예.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전문가인데, 네. 소위 말하는 전문가인데 그런 전문가가 당연히 그 업종에 종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공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네요. 예.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현재 또 이런 어선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좀 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고 예.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되고 모델이 돼서 후계 인력들이 그걸 목표로 또 어선을 경험을 하고 또 어선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거 나랑 잘 맞네? 좀 더 타야지? 예.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내가 어선을 타보니까 내가 선주가 돼봐야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선순환을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꽃이 있으면은 향기가 나게 만들어야지 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정책을 하시는 분들 아주 전문성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 선원들 입장에서 살갑게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개선 대책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측이 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원양 산업계도 그렇지만 뭐 연근해 업계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근용 국장님께서 한번.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신규 인력이 뭐 무한정으로 들어오면 좋지만 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선박이라는 딱 정해진 공간에는 필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기사 부분이나 부원 선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 해사구에 지금 뭐 연 800명 정도 신입생인데 그 인원들이 다 승선한다 해도 나중엔 그것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한 인력만큼이라도 뭐 계속 뭐 선원이 저희는 뭐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예. 뭐 정해진 일정 선원만 계속 유지만 되더라도 저희는 이 명맥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에도 저희가 사실 요청했던 게 뭐냐면 요즘 같은 주거도 없고 집도 구하기 힘든 시점에 각 지역의 항포구 돌아다니면 진짜 땅도 싸고 부지도 얼마 안 하는 거기에 뭐 지자체랑 공동부담으로 아파트나 이런 건물 한 채 지어서 선원직을 하는 동안은 무상으로 그냥 임대해주고 예.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뭐 일하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살다가 무료로 살다가 돈을 일정 모았다 뭐 다른 직장을 찾아간다 그러면 그 건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좀 유입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정부가 예. 뭐 사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 아까도 뭐 기본 원초적인 거지만 선원직을 계속 매력화시키려면 제가 생각하는 첫째는 뭐 임금이에요. 사실은 예. 돈을 많이 주면 자연적으로 선원은 뭐 서로 하려고 뭐 할 그 정도까지 될 거고. 예.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선원 후계 인력 양성에 신경 안 쓰는 게 사실이에요. 연근의 쪽은. 예. 지금 심지어 노동조합이 저희 같은 경우 후계 뭐 해양고등학교, 뭐 해사고등학교, 수상계 고교 뭐 포함 전부 다 장학금 매년 지원하고 있고, 예. 뭐 대학교도 발전기금 저희 매년 지원하는데, 예. 그 사측이 사실은 후계 인력 양성을 어떻게 보면 이 수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측이 더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지 못한다는 게 참 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정부가 좀 이렇게 지방 어촌들의 이렇게 주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사측이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임금을 많이 주랍니다. 예. 어느 정도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한 가지 뭐였죠? 임금 매력화하고 그 후계 인력에 좀 투자를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후계 인력 요 논의를 우리가 지금 다 모여서 하고는 있지만 이것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은 사측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 또 바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사측도 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노동자 단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 소 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미 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 이제 업계도서도 이제 원양어업을 이제 계속 영위를 하고 싶어하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계속 영위를 하려면 선박 가지고 이 어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안에 이제 선박 구성원인 선원들이 계속 있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선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눈에 안 드러나서 그렇지 개별적으로 선사들이 이제 그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는 앞에 잠깐 얘기가 드렸지만 사실 임금이 제일 높이 주고 있는 업종조차도, 그 다음에 조업 기간도 굉장히 짧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병력 특례 대상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와이파이가 다 터지는 연결이 다 되는 환경에 있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다음에 거주 구간도 사실은 이제 신조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합니다. 예. 선박 사이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내려버리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네. 젊은 선원들이.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노력해서 이 친구들을 붙잡을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예.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그 국부가 커지면서 선진국으로 가면서 겪는 어떤 성장통 같은, 예. 보통 대부분 선진국도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산업에 이제 생산하고 있는 1차 산업에는 다들 이렇게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국민으로 다 대체하고 싶어 해도 사실 그게 안 되는 게 우리가 눈으로 다 보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예. 우리 선사가 감당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제 지나지 않았나. 민간 부분에서 하는 거는 유지를 시킬 수는 있지만 새로운 인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을 제시하기에는 뭔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뭔가 기폭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앞에 잠깐 저희 원양업 현황을 말씀드렸지만 선박 척수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선원들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면서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추세를 꺾으려면 뭔가 강력한 기폭제가 중간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유의미 있게 보는 수치 중에 하나가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승선근무 예비역이 도입된 2009년부터 예. 젊은 인력이 유입되면서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6.9%, 그러니까 2006년도입니다. 6.9%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30세 미만이 예. 지금 14.6%가 젊은 인력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두 부정적인 어떤 지표하고 어떤 통계 수치인데 이거 하나만큼은 뭔가 증거가 되는 예. 수치를 보여줬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만큼 어떤 파급력이 있는 제2의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가 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 부분을 정부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민간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예. 나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어떤 주택을 이렇게 좀 임대해 준다든지 예. 아니면 선언으로 퇴직했을 경우에 뭔가 퇴직연금으로서 뭔가 보장이 돼서 뭔가 유인을 할 수 있다든지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어떤 그럴 만한 계속 뭔가 여기서 할 만한 유인책을 이게 이런 제도화 시켜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추세가 뭔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든지 아니면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서는 일정 수준 유지하다가 다시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수치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정도의 어떤 기폭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인력들이 유지되고 회기 전승을 위해서 계속 양성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좀 정부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하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플랜 B도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농촌, 축산업 이런 데서는 사실 인력난이 그래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이민 정책을 조금 이렇게 완화를 해서 예. 우리 국민화 시키면서 그게 좀 인력을 보완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계속 해야 되겠지만 수산업도 한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実施를 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가면서 예. 이게 완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이런 어선원 육성 그다음에 유입을 위해서 어떤 유인책이 필요한데 기폭제라는 표현을 쓰셨고 승선근무 예비역과 같은 이런 대체복무제도와 같은 이런 파급력이 있는 기폭제가 필요하다. 그럼 두 번째로 농촌 축산업 이쪽과 마찬가지로 이민 정책에 대한 좀 완화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인데 예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폭제는 사측에서 만들기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임금, 그런 좋은 근로조건 예. 뭐 이런 거. 과거에는 사실 뭐 소문이 뭐 원양 한번 나갔다 오면 집을 한 채 산다 막 진짜 아마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현실은 좀 현재는 뭐 좀 다른데 그런 식의 뭐 과거에 뭐 임금이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때 진짜 서로 승산하려고 뭐 진짜 선언이 넘쳐나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부장님께서 노조의 역할을 좀 말씀해 주셨어야 했는데 정부한테 바라는 점을 좀 주로 얘기해 주셨고 노조하고 같이 손을 잡고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네, 해석을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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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기관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교육기관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지 교육기관에 계신 유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우리 노조나 사측이나 아니면 이제 타 분야의 교육기관에 계신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약간 진짜 삼자관점에서 예. 인신매매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폭제 얘기하셨는데 인신매매 방지법에 지금 현재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든 시민단체든 외국에서도 처벌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서 2등급을 떨어졌다. 근데 만약에 노동력 착취가 처벌이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랬을 때 제가 좀 혼란스러운 건 예전에 식품연구한 거와 비슷한 것 같은데 20톤 이상과 20톤 미만이 나뉘어져 있고 정책 위반자가 다르고 정책자가 다르기 때문에 대다수 20톤 미만은 영세하고 20톤 이상이라도 영세하지 않는데 모든 이 근로여건이나 뭐 조건들은 어선원이라는 그걸로 묶여져 있고,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 저는 그냥 뭐
추적 조사만 해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느끼는 이유는 일단 외국인들이 선원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분들이 도망을 갑니다. 많은 비율이. 선원이 외국인 분도 인권이지만 그 어려운 뭐 큰 돈을 벌고 뭐 나름대로 돈을 벌고 오겠다고 5년 안에 오신 외국인들도 힘드니까 불법 체류를 하든 나와서 또 다른 제조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한테도 어려운 일이죠. 제가 봤을 때 근무 여건이. 예. 아까 말하는 수산업의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라든가 뭐 고령화 저희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지금 고민하시는 뭐 이 수산업을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건가, 인풋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면 좀 더 큰 데서 큰 정책에서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이민 정책에서 외국인 인력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다문화 문제에서 또 외국인 인력 문제랑 다시 결합을 해보면 아까 청년들 인풋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풋을 하는 아이들은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경찰 공무원 특채가 되는 학과다.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머릿속엔 경찰 공무원이 하나의 선택지가 있거든요. 근데 선원이라는 선택지는 없어요. 그래서 선원이라는 선택지를 좀 더 많이 알려주고 그 부분이 어떻게 좋은지 조금 아이들의 인식에 좀 심어줄 필요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들도 있지만 외국인과 같이 결합을 해본다면 범죄 쪽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가 다문화 가족들입니다. 예. 뭐 부모님이 외국인이시든 아버님이 외국인이시든 어머님이 외국인 경우가 많고 그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아니면 그 본국으로 또 돌아가고자 하는 아이들. 그래서 다문화 가족 등에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직업 중에 너네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이런 부분을 조금 선택지에 인식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냥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과연 아까 말한 포스터제로 저는 커서 선원이 될 거예요라는 모델링에 누가 적합하냐 모델링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냥 저희 인식 속의 선언은 힘들다. 외국인도 도망가고 외국인도 다 힘들어하는 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돈을 주면 할 것 같지만 요즘 아이들은 연봉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들어갔다가 어려운 9급 시험을 들어가서 7급 시험에 들어가서 그만두는 비율이 지금 좀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뭐 수산업에 관한 특수성, 근무 시간이나 휴게 시간, 자기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못 받고 그리고 한 번 타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인신매매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노동력 착취가 만약에 법이 제정이 제대로 되고 처벌이 된다면 또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아마 우리가 아동학대 아이들을 요즘에 교육상으로는 좀 때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는 교육으로 절대 때리면 안 되지라는 인식이 넘어오는데 한 10년 걸렸거든요. 아까 뭐 톤수 5kg 그다음에 뭐 최저임금 뭐 5%씩 옮기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리듯이 좀 장기적인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착취에 대한 개념이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진다면 수산업도 뭐 농업에서 말하는 뭐 기술 대체라든가 스마트팜의 개념 뭐 아니면 의료에서 말하는 뭐 아까 선장님들 얘기하는 과학적 근거 기반 중심의 빅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조금씩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요약해 보자면은 역시 교수님들이 그 뭔가 통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아까 유 교수님께서 뭘 얘기해 주셨냐면 이미지 전환 요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송 교수님께서 선언이 되고자 하는 어떤 모델링이 없다. 예. 어린 시절부터 그런 꿈을 꾸고 잠재 의식이나 인식 속에 선언이 되고자 하는 어떤 모델링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 전반, 그 다음에 이제 대국민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인식 전환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지금 뭐 저희 신규 인력 유입도 중요한데 제가 예. 보기에는 현재 인원을 그나마 떠나지 않게 좀 묶어둘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근에만 보면 첫 번째로 제가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못 보내는 이유가 첫 번째로 꼽으라면 뭐 안전 불감증을 사실은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연근해 같은 경우는 아까 20톤 미만 이상을 떠나서 상선하고 비교했을 때 뭐 사실은 근로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급휴가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법제화를 시켜서 그나마 지금 있는 선원들이라도 좀 승선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 예. 현재 승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착취의 개념이 이제 이 산업 전반에 좀 널리 인식이 되면 여러 측면에서 많은 그 노동 환경이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준비한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다뤄봤는데요. 혹시 그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해주시죠. 소장님. 네. 어떻게 보면 수산계 쪽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픔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토론회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만 이제 이 토론회에서 나눈 것들이 어쨌든 그 밑거름이 돼서 조금 이게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제가 마지막으로 예.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 교육하고 또 현장하고의 어떤 직무 능력 요구하는 직무 능력의 격차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현장에 가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와 너무 달라. 업계에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이것도 안 배우고 왔어? 요걸 줄여야 돼요. 줄여야지 초기 유입되는 인력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 선수들이 어떤 밑거름이 돼서 이 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좀 이것도 뭐 정부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지정교육기관 기준에 의해서 수해양계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해기사를 어떤 교육을 시키는 곳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해기사 시험도 해기사 시험 출제 비율에 의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언제 개정이 됐는지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오래되었거든요. 지금 우리의 어떤 산업 현장이라든지 교육 현장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그 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교육의 기준이라든지 시험의 출제 비율 기준 같은 것들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수십 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해기사 시험을 쳤는데 그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된다면은 예. 그런 현장과 학교 교육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승선을 목적으로만 교육을 시킬 수도 없거든요. 모든 학생들을 승선만 포커스를 둬서 교육을 시킨다면은 어떤 뭐 입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있어서 승선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도 하고 예. 관련된 교육 기준이라든지 시험 출제 비율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전문 패널들을 모시고 한국의 수산업을 이끌어야 할 수산 분야 해기사에 대한 부족 현상과 그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참석하셔서 훌륭한 토론을 해주신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의 어선 해기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필수적인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분야 중 하나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하는 산업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6차 회사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